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이 조금 전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고 국민의힘도 잠시 뒤 3시쯤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내용과 함께 총선을 둘러싼 정치권 쟁점까지 패널 4분 모시고 자세히 짚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민주당 소식입니다. 조금 전 전해드렸다시피 7차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그 명단이 저희에게도 21개 지역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하나하나 전해드릴 텐데 일단 당 지도부 가운데 이 정청래 서영교 최고위원이 그동안 발표되지 않았는데 이 두 분이 일단 단수 공천이 됐고 4개 경선 지역이 발표가 됐는데 4개의 지역은 모두 다 비명계가 현역으로 있는 지역에서 이제 다른 인원과 2인 경선으로 4개 지역이 발표가 됐다는 게 특징인데 네. 이 내용을 좀 볼게요. 일단 서영교 정청래 의원 단수 공천을 예상을 했지만 결국은 예상대로 됐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까지의 어떤 공천 흐름과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현 이재명 대표 지도부는 대부분 다 공천을 단수 공천을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청래 지금 서영교 또 이재명 대표 측근 그룹들 이분들도 대부분 다 일단 단수 공천을 받아서 예. 무난하게 지금까지 친명, 불사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공천이 확인된 것 같고요. 반면에 지금 전 정부에서 장관을 했던 도종환 예. 전 장관 같은 경우라든지 또 이제 여기 송갑석 아무래도 이제 하위 10% 통보를 받았잖아요. 예, 광주 서구갑입니다. 또 박영순 이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박영순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도 경선에 들어갔고요. 예. 이런 등등을 보면 결국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비명 행사라는 그런 일반적인 지금의 어떤 사자성어로 표현되는 예. 공천의 원칙이 그대로 관철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선에 들어가는 상대방들이 대부분 또 친명들입니다. 예.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아마 경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제 상당히 주목되는데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원로들이나 이런 분들이 비명계의 어떤 이런 공천 배제에 대해서 예. 상당히 이제 항의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원칙들은 현재까지는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발표된 인물 가운데 김한규 현 이제 제주시 을 의원은 비명계로 꼽히지만 단수 공천이 됐고 예. 민주당내에서 봤을 때 비명계들이 특히 봤을 때 오늘 결과를 보고서 그동안의 반응과 비슷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좀 달라졌다 이렇게도 볼 만한 요소가 있습니까? 크게 보면은 비슷할 거라고 비슷할 보여질 걸로 거죠. 보인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 단수 공천이 아니고 경선이라고 해서 더 낫다 그런 부분을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의 원인 제공이 된 게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죠. 문제 제기가 있었고 예. 또 실제적으로 보면 이 지역에 같이 붙는 사람들, 박영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다 쟁쟁한 사실은 그 이재명계 최측근들이 예.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미 그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갈 수도 예상되어지는 혹은 중립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미 예. 당원들은 여기에는 이 현역들을 제끼라고 하는 분위기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동소이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것이 오히려 형식적으로는 경선이 좀 있다 하더라도 예. 현재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틈을 좀 좁히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명계 입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지금 전망인데 네. 일단 오늘 지금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랑구 갑인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진표가 안 짜여져 있습니다. 경선이나 단수 공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마포을이 오늘 확정이 됐습니다. 정청래 의원과 함은경 민주화운동 동지회장 얼마 전 함 회장이 이 국민의힘에서 단수 공천, 전략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맞대결이 조금 전에 최종 확정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바로 그때 공천 컨셉으로 그다음에 예. 시대정신으로 내걸었던 586 세대 청산 이 부분이 사실 최근 김경률 전 의원의 김경률 비대위원의 이른바 사천 논란으로 좀 사그라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지금 이 과연 이 말의 이슈가 계속 동력을 갖고 가느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함은경 대 지금 정청래 대진표가 확정됨으로써 약간 불씨는 살아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수도권에서 한강벨트 놓고 본다면 마포에 바로 이제 정청래와 이제 함은경 전 민주화 운동 동지 회장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구도가 형성됐는데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은 정청래 의원이고 586의 상징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함은경 위원장 같은 사람은 사실상 전향하고 민생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말하자면 생업 전선에 뛰어들므로써 오히려 586가 확연한 전선을 그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같은 586 세대고 올드한 분들의 붙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향 세력과 그다음에 그것을 누렸던 과실을 따먹는 세력과의 그런 이분법적인 구도가 형성이 되면 저는 상당 부분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운동권 청산론에 예. 어쨌든 운동권 후보들이 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인 하나의 구도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마포홀도 명령대전만큼 또 관심을 끄는 지역으로 예. 부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함은경 회장이 제도권 밖에 있긴 했지만 그동안에 사실 수차례 지금 국회에 입성하기 위해 또 시도를 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거의 선거가 있을 때마다 예. 나왔던 분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민주진영 계열에서 나왔죠. 무소속 출마를 하신 전력도 있고 그때마다 본인의 어떤 운동권 이력과 관련해서는 왜 그 부분을 폄훼하느냐라고 오히려 반박을 했던 분입니다. 지금 와서 그렇다면 본인이 국회 입성을 하기 위해서 간 건지 정말 운동권 청산이란 가치나 국민의힘의 어떤 시대정신이라고까지 하는 부분을 공감하기 때문에 간 것인지 물론 최근의 행보를 보면은 예. 거기에 교집합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이런 구도가 저는 국민들께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권 여당이라면요. 민주당 심판, 386 심판하는 게 어떻게 시대정신일 수 있겠습니까? 경제 상당히 좋지 않고 민생, 고공물가 다 유권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 586 청산, 386 청산이 얼마나 유효한 문제의식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에 놓인 뇌관들도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입니다. 이해찬 상임고문은 최근 임 전 실장을 공천해야 한다고 지도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1월 회동 때 이해찬 상임고문과 이재명 대표의 당시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올 4월 총선에서 아주 크게 이겨서 꽃을 피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력이나마 이번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되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제가 많이 여쭈었는데 당을 갈등 없이 통합을 유지하고 또 공천 과정에서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엄정하게 공평하게 공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저희가 잘 사겨서 네, 앞서 공정한 공천을 강조했던 친노계의 좌장이죠. 이해찬 상임고문이 임종석 전 실장을 살려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지금 당 내부 분위기는 실제 이런 의견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는 해요. 실제 어떤 결정을 내릴까 이게 가장 관심이잖아요. 오늘 아마 저녁에 긴급 최고위원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 자리에 핵심적인 의제가 바로 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든든한 후원자, 유일한 후원자, 사실은 이제 누굽니까 이제 이해찬 전 이 대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요즘에 조금의 어떤 기류가 좀 이상한 기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날 아마 발표 자리에서 보셨겠지만 이해찬 전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게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공정한 공천에 대한 어떤 건의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조금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즉 크게 이기려면 통합을 해야 이기거든요. 그렇죠. 여러 세력들이 함께 해야지만이 이제 이길 수가 있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의 지금 컨셉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251석을 목표로 했지 않습니까? 즉 본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선거 승리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최근에 이제 동교동계 권노갑 전 고문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전직 총리라든지 전부 다 이제 이 공천 관련된 비판적인 성명을 냈지 않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안 낸 분이 이제 이해찬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보루인데 문제는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나마 당에 좀 완충적인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임종석 전 실장마저도 공천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예. 이건 완전히 이제 이재명 일당이 되는 거다. 그렇게 되면 실제 이제 앞으로 어떤 이 그동안 이 민주당의 중요한 줄이었던 분들의 공간이 없어지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반드시 줘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두 사람 간에는 큰 컨셉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이해찬 전 대표는 이번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통합을 해서 공정한 공천을 해서 크게 이기는 게 중요하다는 반면 예.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크게 이기는 필요 없다. 나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똘똘 뭉쳐 가겠다. 이 컨셉이 명확하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은 점점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입니다. 그럼 가장 주목되는 게 공관위의 결정인데 임종석 전 실장이 출마 의사를 밝힌 이 중구 성동갑에 대해서 공관위는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시죠. 아주 공격적이고 어그레시브한 사람, 저는 이런 분들이 이 지역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징적인 전사 같은 사람, 저는 그분이 가면은 이 지역이 가장 적합한 후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공관위는 전사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누구를 염두에 둔 발언일지 뭐 특정해서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글쎄요, 그렇다면 이제 예. 전사 같은 사람은 여전사밖에 생각이 안 떠오르는. 전사와 전사가 이제 예. 통하니까요. 근데 가장 이제 정합성에 맞는 분은 아무래도 추미애 전 장관일 겁니다. 왜냐하면 한양대학교 출신이고 네네. 성동에 가장 인접한 광진구에서 예. 접견하셨고 그런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이현주 전 의원께서는 제가 듣기로는 뭐 제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만은 서울보다는 경기도 쪽을 원한다라고 예. 하는 예컨대 광명이나 용인이나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현희 의원이나 추미애 의원 중에 한 분 예. 정도가 물망에 오른다 이렇게 간접적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비명계는 임 전 실장을 배제하면 공천 학살로 보내겠다는 입장인데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이 공천 여부 이게 또 민주당에 좀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이게 완전히 뇌관 중에 뇌관처럼 네. 돼버렸죠. 결과적으로 그렇고요. 사실 이 지역을 갈 때 여러 절차가 있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초울로 옮겨갔고요. 왜냐하면 또 임종석 전 실장한테 지역구를 이제 물려받은 네. 측면이 있었으니까요. 성동구청장은 이 저울질을 하다가 내려놨습니다. 이런 과정을 당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임종석 전 실장 측에 따르면은 당에 계속해서 이 지역구를 고르는 과정 중에서 대화를 하자고 요청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마치 주지 않으면은 이게 친문 그리고 뭔가 또 대선과 관련한 책임론이 다시 정말 경론되고 격화될 겁니다. 예. 이런 부분을 민주당이 자초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바로미터처럼 내관처럼 어떤 상징처럼 된 만큼 지금 그 부분을 공천을 안 주기가 어려운 국면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취재된 바에 따르면 일단 공관위 내부 분위기는 5대5까지 지금 왔다고 그러고 이 추미애 전 장관의 이 해당 지역, 이 중성동에 대한 공천 여부는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좀 다소 가능성은 낮은 분위기로 지금 취재가 된 상황인데 또 다른 뇌관은 이 추미애 전 장관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그리고 이현주 전 의원 등 3명을 수도권에 공천할지 여부입니다. 먼저 세 사람의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야당이 너무 얌전한 거죠. 뭔가를 해야 되겠다. 우리 민주 시민의 승리를 위해서 네. 헌신하겠다. 추다르크 이제 부활하는 겁니까? 부활 이전에 네. 어떤 각오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각오를 좀 말씀하시겠다. 네. 저는 한다면 한다. 한다면 한다. 네, 아, 그리고 근데 반드시 저희가 결과를 낸다. 네, 윤석열 정권에서를 대단하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전사로. 저는 항상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 뭐 이게 인용 표현입니다. 이른바 여전사 3인으로도 불리는데 홍익표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대구나 부산 등 험지 출마가 맞다. 수도권보다는 이쪽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전사 예. 3인방이 각각 좀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 좀 묶어서 정치권에서는 이제 브랜딩을 하는데 예. 제가 보기에 추미애 전 장관은 사실은 보수에서는 보수의 어머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탄생에 가장 큰 공헌이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패러디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좀 말하자면 좀 조롱성 맡긴 그렇죠. 그런 발언이 나오는 분이고 수영 그다음에 장관은 극렬히 부정을 하고. 부정을 하고 있지만요. 근데 또 이현주 의원은 뭡니까? 친문을 저격하기 위해서
당직을 6번 바꾼 분을 영입했다고 해서 지금 당내에서도 비판이 있잖아요. 근데 네네. 다만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묶이는 게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권익위원장 하면서 끝까지 윤석열 정부에 어쨌든 저항함으로써 공공기관장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더더군다나 이분은 지지난번에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강남 3구에서도 민주당 소속으로 배지를 달았단 말이죠. 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각각 이거는 좀 결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저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말이 맞다고 봐요. 정말 전사라면은 험지 가서 탈원하든가 가서 공격적인 데 가서 뭔가 캠페인을 운영해야지 아니 무슨 뭐 안전한 지역에 가서 안착하겠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전사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아마 이 세 분에 대한 결이 좀 다를 것 같고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꾸만 서울 지역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어디를 자꾸 해봐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들려다 보니까 이른바 폭탄 돌리기 비슷한 지금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전사 3인방이라고 하더라도 당에서는 전략적으로 말하자면 제각각에 맞는 어떤 그 전략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한 묶음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좀 봅니다. 네, 일단 지켜봐야겠지만 홍익표 원내대표는 추미애 전 장관과 이현주 전 의원 서울 공천 때는 못 참겠다. 이런 입장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지거든요. 지금 공천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와의 좀 갈등 이것도 좀 불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본인이라도 그런 입장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임종석 의원 문제는 어찌 보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사실 홍익표 의원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동안에는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논점은 홍익표 의원한테 물어보는 것이 맞아요. 네. 그 어중을 물어서 누구를 데리고 올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여기 지역에 성동구청장도 지난번에서 가장 뭐 유일하게 서울에서 살아남은 분인데 임종석 의원이 온다는 걸 전제로 불출마를 선언한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이해찬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일정한 반영해서 유인태 수석 말씀처럼 최소한 경선은 붙여줘라. 예컨대 이제 그런 정도 오늘 논의가 갈 수 있을까가 이제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네. 또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이 시기에 있어 추 장관이 수도권보다는 대구의 심장에 간다든지 또 전현희 의원은 통영을 간다든지 이현주 의원은 부산에 간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전사다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 홍익표 원내대표는 공천 갈등은 사실이 아니다. 지도부가 모든 현안을 원활히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 저녁에 이제 8시부터 회의가 진행되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 지금 민주당이 이 문제들, 이 내용을 잠재울 방법들로 올드보이를 공천에서 배제하겠다 이런 내용이 안에서는 지금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필요한 상황인지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단 몇몇 분들은 이제 출마 포기를 했고 나머지 남아있는 분들이 바로 정동영 전 의원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이제 전주와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해남, 진도 이쪽에서 출마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굉장히 딜레마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지 여러 가지 뭐 어떤 여론을 볼 때 현역 의원보다 꽤 앞서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무소속으로 나가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지원 전 원장처럼 빅마우스가 일단 무소속으로 당선될 경우에 민주당에 대한 태도, 이재명 대표의 태도가 혹시 달라지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뭐 계속 옹호해 왔습니다만은 최근에 조금의 입장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뭐냐면 공천 갈등을 빨리 좀 해소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빨리 움직여야 된다. 이런 쪽으로 좀 이야기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본인을 공천 배제시킬 경우에 또 이분이 공격을 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관건인 것 같고 정동영 전 의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전체를 보실 때 사실상은 대선 후보까지 하고 국정원장에 국회의원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과연 이분들이 다시 이 정치 무대에 오는 게 올바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또 판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그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분들을 공천 줄 경우에 여러 가지 어떤 이재명 대표에게도 사실상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본인한테 자꾸 조언하는 사람이 생기면 상전이 생기면 나중에 이게 당 대표가 되더라도 꽤 불편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저는 전반적으로 컷오프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공천 잡음을 또 잠재우려는 또 하나의 대책으로 이 한 매체가 조정식 사무총장에게 불출마를 권유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식 사무총장 오늘 부인했다고 해요. 그렇죠. 이 해당 보도 내용을 보면요. 당대표가 직접 불출마를 권유했다는 취지로 나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사무총장은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천의 실무 작업을 정말 포괄적으로 하는 작업이죠. 네. 그러니까 뭐 컷오프가 된다거나 뭐 경선을 붙이는 거에 불만을 가진 현역 의원들이 항상 조정식 사무총장을 향해 가지고 굉장히 비토의 목소리를 냈던 여러 점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최근에는 노웅래 의원이 본인이 사실상 컷오프된 거에 따라서 조정식 사무총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서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원외 인사들의 모임인 그 더민주혁신회의에서도 사무총장이 좀 결단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뭔가의 이 압박성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그런 사실 없다라고 딱 잘라 이야기를 하고 반박을 하면서 해당 언론에 대해서도 언중이 제소 등의 조치를 전부 강구하겠다고 하니 그 사실관계 여부는 좀 향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주세요. 저는 뭐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이 공천 파동이 잠재워지기 위해서 지난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본인 옆에 있는 분들에 대한 좀 희생을 좀 해라. 나 했을 때 양정철 출마 안 했다. 예.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절대 불출마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모든 이 것들이 자신의 어떤 방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희생양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5선의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다음에 한 번만 더 되면 국회의장 후보 되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저는 아마 조정식 사무총장에게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예. 애둘러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압박을 하는 게 아니냐.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조정식 사무총장은 사실상 뿌리는 친명은 아닙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에 공천 과정을 전부 다 사무총장이 주도했고 여론조사 업체 선정도 주도했잖아요. 지금 한 업체가 지금 뭐 배제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럼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배제됐을 거 아닙니까? 예.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배제됐겠어요? 근데 그 주체가 만약에 사무총장이라면 내가 이런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뭐 차도살이나 이야기할 거예요. 즉 우회적으로 사실상 조정식 사무총장에게 예. 불출마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 근데 조 총장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겁니다. 뭐 곳곳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실제 어떻게 흘러갈지는 봐야 되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계속 파열음이 나오는 상황에서 조금 전 이 공천관리위원장이 이 상황에 대한 또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친명계가 단수 공천 받은 상황 그리고 비명계는 경선을 치르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친명이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거의 다 단수를 받으셨고 그리고 비명 의원님들이 다 경선을 하는 것으로 좀 보여졌는데 특별한 고려는 없었습니다. 단수로 출마 신청을 했던가 아니면 점수 차이가 많이 났던가 이런 경우입니다. 자, 단수로 신청을 했거나 점수 차이가 많이 났다. 사실 취재진이 기대를 했던 답변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그래도 해석을 하자면 어떻습니까? 본인은 시스템 공천했다. 그러니까 예. 점수 차이가 많이 나서 뭐 경선을 붙였고 아니면은 단수를 줬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 아무리 애둘러 얘기하고 뭐 돌려서 표현해도 예. 친명 단수, 비명 경선입니다. 이거는 뭐 빼갈 수 없는 친명은 단수고 단수 공천이고 비명은 경선일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아무리 뭐 저렇게 견강부회를 한다고 해도 뭐 진실은 본질은 바꿔지지 않죠. 어쨌든 공천이라는 거는 당연히 공정해야지만 또 공정해 보여야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두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지금 심지어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니 후보자가 요구하면 그 채점표를 보여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국민의힘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공개하겠다고 했다가 바로 철회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언가 이것을 공개했을 때 오는 후폭풍과 파장이 더 크다고 판단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인 즉슨 뭔가 여기에 대해서 떳떳지 못하다거나 밝힐 수 없는 여러 가지 좀 제약적 고려 요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무리 공관위원장이 저렇게 얘기한다고 했는들 지금 앞으로 계속적인 내관과 그다음에 예. 비명계 반발 확산은 더 늘어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역 하위 10% 평가 통보에 반발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은 평가 결과와 채점 기준 등을 공개하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거 좀 공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공개 방식이 문제일 수 있겠죠. 예. 최소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본인한테는 보여줄 수도 있는 거 예. 아닌가 예컨대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공개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기본적으로 본인이 문제 제기한 것을 바로 이제 기각을 시켜놨는데 그렇다면 최소한의 왜 그런 과정인지를 박용진 의원 얘기했듯이 연락을 해서 10%에 들었다는 얘기만 했지 왜 예. 그런가에 대한 설명을 전혀 받아보지 못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 보면 뭐 해명해 보나 마나의 문제예요. 결과적으로
저런 10% 안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의 경우는 여지없이 빵점을 받았을 거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고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점수가 나오는 게 사실 뭐 숫자를 일부러 바꾸거나 조작이나 이거는 가능성이 0%잖아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량 평가의 가능성은 변별력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뭐 상임이나 본회의의 차이가 나면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도덕성이나 당기 기여도에서 그 시기가 그 의원들한테 시기 자체는 뭐 이재명 대표도 말했습니다만은 거의 그 불체포 특권에 대한 어떤 그 국회 말하자면 가결 투표 이후에 소위 강성 지지자들이 이 가결표를 던질 법한 의원들을 말하자면 색출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위기 하에서 명확하게 누가 던진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거의 20명 가까이를 그렇게 줬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을 경우에 사실은 또 민주당이 훨씬 더 어려운 지경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천에서 컷오프를 당한 이수진 의원을 향한 강성 지지층의 막말 문자도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을 탈당하며 했던 이수진 의원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위기 때마다 이재명 대표를 앞장서서 지지하고 도왔고 오늘의 당대표를 만드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회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2년 전 동작을의 수해 때에도 지역에 와달라는 저의 요청에 이재명 대표는 욕을 먹는다는 이유로 오지 않았습니다. 동지를 도와주기는커녕 흔들어대고 억지스러운 말로 모함하며 밀어냈습니다. 지금 뭐 이수진 의원의 경우에도 지금 강하게 또 반발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수위가 높다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 보니까 또 옆 지역에 있는 김병기 의원의 또 금품수수 의혹 이것까지도 제기를 했더라고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제기를 했는데 이수진 의원의 배신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공천 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이 평가에 따라서 이제 바꿀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수진 의원이 제기하는 것은 본인이 이제 그동안 철험의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가장 강하게 이제 이재명 대표 지지 활동을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공천 탈락이 되다 보니 이제 좀 뭔가 진실이 이제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백현동 판결문 이야기도 하는 것이고 뭐 이런 지금 금품수수 이야기도 하는 것이고 그동안 뒷이야기도 하는 것인데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을 배제하고 지금 뭐 추미애 장관을 넣었다가 딴 사람을 넣었다가 여론조사가 계속 돌아다닌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원래 그렇습니다. 공천이라는 게 본인도 납득할 수 있을 어떤 이 절차나 어떤 방식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현역 의원이 이걸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보면 지금 뭐 이상한 여론조사 단체 동원해서 여론조사 돌린다든지 아니면 당대표가 전화해서 뭐 몇 프로 떨어지던데 라고 이야기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본인에게 또 본인을 뺀 여론조사가 돌아간다든지 이러면 굉장한 모욕감을 느끼거든요. 결국은 지금 문제는 이 절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이수진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도 꽤 많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식 이렇게 어떤 탈락 이 문제가 결국 저는 이번 공천 파문이 굉장히 이번 선거에 중요한 어떤 문제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상한 여론조사 업체라기보다는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던 업체가 있었고 일단 배제가 된 상황인데 지금 뭐 민주당 내 파열음, 이 서른 의원 그리고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노웅래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김영주 의원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의 러브콜이 계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인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 제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은 출마하십니까? 네, 저는 하죠.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답변 태도가 문제입니다. 의장님 주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법무부 장관 나오실 때부터 질의하는 거나 답변하시는 걸 지켜봤습니다. 적절한 질문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저분 저래도 되나? 하는 생각 그때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 식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정 활동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은데요. 김영주 부의장님 영입한 사람이 나왔었는데 혹시 국민의힘은 자유주의 정당입니다. 상식을 가진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다양한 분들이 많이 모일 때 더 강해지고 더 유능해지고 국민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정당입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김영주 부의장의 과거 일화들을 좀 들어서 뭐 훌륭한 분이다, 뭐 합리적인 분이다, 좀 이런 평가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저 분위기를 봐서 지금 공천 파동이 더 커지면은 줄 탈당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른의원 같은 경우에는 혼자 결정하지 않겠다. 주위의 사람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른바 집단 탈당을 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영주 의원, 그다음에 이수진 의원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이제 보다 이제 더 공천이 많이 진행된다 그러고 이제 내가 스스로 비명이라서 불이익 받았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들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저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총선 앞에 장사 없다는 소리 하지 않습니까? 당장 자기의 명운이 달려 있고 배지의 유무가 달려 있는데 어떤 선택이든 못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제3지대가 열려 있습니다. 뭐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식의 공관위원장이 저런 사태에 대한 안이한 인식, 그다음에 조정식 총장의 불출마라든가 뭐 이재명 대표 불출마 같은 지도부의 혁신 희생 없이 아무것도 없이 계속 희생만을 강요한다. 저는 계속 이 문제는 앞으로 뇌관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내홍이 내전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지금 뭐 민주당 지도부는 봉합을 어떻게든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목되는 일정이 있습니다.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의혹 특검 도입 법안,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단합을 이뤄낼 수 있을까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이건 또 무기명이죠. 그래서 혹시 공천에 불만을 가진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지 않을 것인가.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요. 그런 예측은 저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단 하루라도 몸을 담았다면요. 이 부분이 당론이기도 하고요. 사실상. 그리고 국민들이 묻고 있는 부분에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찬반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오히려 역으로 이 국민의힘이 무감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내관이 되는 지역을 뒤로 미루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적하고 있듯이 혹시 이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어떤 단결을 위해서 뭔가 변수를 만들지 않겠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전망이 좀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이어지는 코너에서 또 다루기로 하고 다음 주제로 가봅니다.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이 영남과 서울, 강남 등 이른바 국민의힘 텃밭 공천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여전히 안개 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장윤미 변호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오는 29일 이 쌍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이 이후에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근데 물론 뭐 이제 아마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렇게 이탈표가 없을 것이다라는 확신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혹시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무기명이니까요. 그러니까 무기명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일단 넘어가겠다라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영남과 그다음에 이제 그 강남권 같은 경우는 공천과 관련해서 일단 현역들 컷오프가 일단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후폭풍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천과 동시에 선거운동으로 들어가 버리면 사실은 후폭풍이 있을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공천을 자꾸 늦추는 이유도 굉장히 전략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지역에 선거운동을 오래 한다고 해서 유리한 지역이 아니라 결국 이제 누구를 어떤 공천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것인가 이건 문제 때문에 이제 공천을 미루는 거거든요. 특히 현역이 만약에 이제 이 공천 탈락될 경우에 이제 어떤 반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어떤 또 현역들에 대한 판단. 왜냐하면 지금 공천을 늦추고 있다 그러면 그 현역들은 나한테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고민을 할 겁니다. 이제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물러나게끔. 지금 대표적인 게 경북 경산의 윤두현 의원이지 않습니까? 거기 최경환 전 부총리가 이제 있는데 문제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조용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한동훈식 공천의 어떤 저는 방식에 따라서 좀 늦추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런 비슷한 결정을 내릴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홍문표 의원이 그렇게 됐죠. 지금 일단 윤두현 의원이 됐죠. 지금 아마 영남권 중에 대구 의원들 중에서 지금까지 공천이 결정 안 나는 거 보면 나한테 경선 여부조차 결정이 안 나는 거 보면 나한테 왜 이러지? 라는 아마 고민들 할 겁니다. 그게 빨리 하게 되면 뭔가 여당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또 저 진로가 열리잖아요. 여러 가지 예.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직 그런 3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3년도 있고 예. 지금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공기업이나 등등 여러 가지 또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야당과는 달리 뭐 그런 판단에 따라서 아마 이해관계를 좀 조정하는 시간적인 어떤 여유를 두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야당 스토킹하지 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결단하라 이런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하위 1%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은 지금 김영주 의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정도의 얘기는 그냥 국민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고요. 네. 또 특히 더군다나 민주당에서 민재고 의원이나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채점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천이다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문제 제기는 할 수는 있어요. 완전 공개적으로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채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만 핵심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의 측근이 이번 공천의 이익을 누렸느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없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김경률이나 예. 뭐 이런 부분 또 뭐 주진우 비서관이 한동훈 측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부분이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정 정도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국민의 공감대나 눈높이에 맞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것이 어렵사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에 대한 따가운 어떤 비판에 대해서 맞 공격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공격 지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공천에 대한 얘기보다는 어쨌든 현 정권이 정책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허점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좀 더 포커싱할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일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 씨의 첫 공판 기일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나오는 상황들과 또 양당의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오랫동안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이어져 있기도 했고 네. 이거 자체는 배모 이제 비서관 같은 경우에 상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확정이 됐고 거기에 검찰이 공범으로 적시한 게 김혜경 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10만 4천 원에 이제 6명의 식사값을 결제했다는 게 선거법 위반 혐의인데 지금 뭐 과일이니 뭐 샌드위치니 하는 부분은 또 별도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 당권으로는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고 이어서 개혁신당 소식도 짚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게 지금 이강인 인성론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난데없다는 반응도 있고 이 논란이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홍준표 예. 지금 시장이 연일이 말하자면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인성론을 펼치고 있는 건 아마 홍준표 시장은 좀 장유유서가 있는 우리 문화에서 예. 이강인 선수의 이런 모습들이 결코 이제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국가대표는 국가의 명예를 짊어지고 나가는 자리인데 선배들과 잘 융합해야지 후배가 그렇게 독선적인 행동을 하는 거는 용납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여기를 또 감싸고 나선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준석 대표도 분명히 이러한 어떤 한국 고유의 문화와 풍토를 모르진 않을 터인데 아마 이대남 표를 잡기 위해서 조금 더 젊은 이강인 선수에 대한 팬층이 있는 20대 초반과 20대 후반들을 좀 포섭하려는 그런 맞아 그런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예. 들어요. 근데 어쨌든 홍준표 대표와 홍준표 시장과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은 약간 또 동맹 관계를 맺었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는 걸 보면은 역시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예. 적도 없다라는 정치권의 격언이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대만 표심을 좀 의식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홍준표 시장님은 대구가 지니고 있는 보수적인 의미, 문화적 의미들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실은 이준석 대표는 마음이 차갑고 갈 길이 먼데 자기 파트너 상대방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돼야 되는데 계속 예. 홍준표 시장이 말 걸어오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불편해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입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런 상황일까 싶기는 한데 지금 사실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이런 거를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을 테고 앞으로 어느 지역구를 나갈지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와서 어떻게 활용을 같이 할지가 고민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당무도 바쁘실 텐데 예. 이강인 신경 쓸 일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고 왔지만 문제는 요리를 하려면 요리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재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요리를 잘하는 분이지 재료를 만드는 분은 아니거든요. 배치를 하든가 그렇죠. 하든가 있는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잘하는 분이어서
이렇게 재료가 많은 집에 자주 가시는 분인데 이렇게 재료가 없는 집에 가서 요리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로 그렇게 어떤 성과 누리기 어렵다. 더군다나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이준석 대표에게 TK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지금 녹록지 않습니다. 예. TK 간다는 것도 이런 지금 분위기가 맞지도 않고 문제는 이제 또 비례 지금 순서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걸 도대체 그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예. 뭐 등등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영향력은 예전만큼은 아닐 것 같다라는 제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실제 어느 지역구를 노릴지 김종인 위원장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